예,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꿈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건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꿈의 특징이 있어요. 꿈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꿈 분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특성을 아는데 좀 중요한 요소라서, 이 꿈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꿈의 특성은, 꿈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잠재의식의 망상에, 개연성이 없는 망상에 약간 활성화된 의식이 개입하면서 개연성과 스토리가 생기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이 약간 활성화된 상태로 개입이 된다 그랬는데 이 의식이 얼만큼 활성화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꿈마다 다 달라요. 꿈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꿈은 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이고 막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한 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꿈은 굉장히 또렷하고 현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의 차이인 거예요. 의식이 덜 활성화된 거는 이제 꿈 자체가 약간 희미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득한 거고 의식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이제 현실과 비슷하고 또렷한 판단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각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몽도 자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또렷한 건 아니에요. 자각몽도 이제 얼마나 많이 자각했느냐의 정도도 다 다르고 의식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각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뿐더러 꿈의 전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각몽 같은 경우엔 너무 많이 자각을 하거나 너무 많이 의식이 활성화되면 꿈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잠재의식이 같이 의식하고 같이 가야 여러 가지 꿈의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자각하고 너무 많이 의식이 활성화되면 잠재의식이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잠에서 깨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몽 같은 경우는 적당한 선의 자각, 적당한 선의 의식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잠재의식이 의식이 원하는 거를 그 꿈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재의식이 이제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의식이 그리는 그림들을 이제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 자각몽은 그 어린아이한테 나비를 그려라, 코끼리를 그려라, 명령을 내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림을 그리는 건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각을 했어도, 어느 정도 같이 리듬을 맞춰 나와야지, 내가 너무 많이 자각을 해서 잠재의식이 그리고 있는 색연필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 그 정도가 되는 순간 잠에서 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잠재의식에 만들어준 그 꿈의 세계에 어느 정도는 몰입을 해주면서 약간씩만 조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의식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지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꿈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게 됩니다. 의식이 덜 활성화된 꿈일수록 좀 더 많이 감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평상시라면은 절대 이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이렇게 슬플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꿈속에서는 막 감정이 심각하게 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감정이 격했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면 의식이 덜 활성화될수록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더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평상시보다 더 감정적이다. 이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특징들을 알고 가야 되냐면, 나중에 뭐, 아스트랄 프로젝션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거기서 하는 것들의 전부 뭐냐면은 트랜스 상태에 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의식을 약간 비활성화하면서 잠재의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재의식이 더 커지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꿈의 특징들이 어느 정도는 다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갑자기 내가 막 감정적으로 변하고 막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 꿈의 특징이 원래 이렇다는 걸 모르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왜 이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다가 이렇게 감정적이 됐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 빙의에 걸려갖고 이 감정적이 됐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서 진행하기 전에 그 꿈의 특징들을 알고 가야 오해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의식의 활성도가 다 다르며 의식의 활성도가 낮을수록 감정적이다. 원래 감정적인 게 정상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식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자각몽 같은 경우에 자각의 정도는 꿈의 진행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처음에는 막 엄청 꿈인 걸 알고 자각을 한 상태였는데 꾸다 보니까 점점 자각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또렷한 의식이 활성화된 꿈이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꿈이라는 것은 첫 장면이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의식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 사고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다시 이제 의식이 비활성화되면서 잠재의식이 갑자기 더 많이 개입하는 꿈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의 첫 장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도 갑자기 그 잠재의식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예지몽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꿈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런 의식의 활성도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잠재의식이 좀 더 주도권을 잡았을 때 잠재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뭐 예지를 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은 꿈에서는 긍정과 부정 이거에 대한 게 큰 구별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꿈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코끼리가 싫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코끼리가 싫으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코끼리가 싫으면 코끼리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코끼리가 싫어라는 생각을 한 순간 내 꿈의 세계에서 자극이 되는 거는 코끼리라는 키워드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부정도 긍정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안 보고 싶다고 해서 나는 저것을 안 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것이 오히려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각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꿈이나 이런 거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다가 굉장히 끔찍한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럼 저거를 보기 싫어. 저거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게 더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거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 뭐 다른 걸 보고 싶다. 계속 다른 거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거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거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상황이 변합니다. 이러한 특징도 알고 가셔야
나중에 아스트랄 프로젝션 할 때 무조건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것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꿈에서의 이제 긍정과 부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좋은 비유가 싸우는 꿈입니다. 싸움하는 꿈. 그럼 꿈속에서 막 주먹을 내질러요, 나. 상대방이 나를 때려왔고 나도 반격을 하려고 주먹을 내지르는데 갑자기 막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내 주먹이 걔한테 안 맞는 거예요, 막.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건 왜 이러냐면은 내가 얘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라는 거는 지는 상황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건 지는 상황이 자극되는 거고, 얘보다 더 많이 때려야 되는데, 얘가 더 많이 때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때리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급하거나 막 안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안 되는 방향으로 꿈에 나옵니다. 자각몽을 할 때도 그렇고 아스트랄 프로젝션 할 때도 그렇고 이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주먹을 내리찌르고 싶으면은 그냥 통쾌하게 주먹이 슉 날아와서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조금 더 팁을 주자면 내가 내 스스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렇게 약간 걱정을 역이용하는 거죠. 원래 걱정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내가 살짝만 내질렀는데 제가 막 본두박질 쳐갖고 나뒹굴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걱정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먹이 더 잘 나갑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때 오히려 역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 걱정, 공포, 두려움 이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생존에 아주 특화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인간의 잠재의식 자체가 생존을 가장 중요시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게 잠재의식을 가장 빨리 자극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먹을 쉽게 내지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짝만 내질렀는데 얘가 막 나가 떨어져서 막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살짝만 내질렀는데 막 상대방 굴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의 특징 소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꿈이 이제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숫자, 기호, 무슨 수학 공식, 그리고 시계 이런 거를 어려워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꿈에서 이제 시계를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막 달라져 있고 시간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꿈에서 지도를 딱 펼쳤는데 지도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도가 계속 볼 때마다 바뀌어요. 이런 꿈도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숫자나 그런 것들도 이것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수학 공식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어떤 상황 설정이라던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공식이에요. 숫자들이 쓰여있는 공식. 이런 거는 잠재의식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아까 잠재의식은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편애하는 영역은 뭐냐면은 그림이에요. 그림, 자연 형상을 그린 그림, 좀 더 자연 형상에 가까운 원초적인 것들, 스토리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수학 공식 외우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 어려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짧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요. 누가 뭐 아는 누구가 뭐 이러이러해서 저랬대 막 이렇게 가십거리들 그런 거는 그냥 한 번만 들었는데도 그냥 바로 외워버리죠. 왜냐면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잠재의식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꿈에서는 시계나 숫자 보면 계속 바뀐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라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꿈의 특징은 또 하나는 기억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꿈에선. 예를 들어서 이제 꿈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꿈에 나왔어요. 근데 걔는 현실에서 나랑 고등학교에서만 마주쳤던 애거든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배경이 회사인데 회사에 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걔가 회사 동료로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원래부터 얘는 내 회사 동료였어.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조작된 거죠, 꿈에서. 근데 이런 거는 아주 흔한 일이다. 흔한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현재의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사람의 인생 같은 거가 막 내 기억처럼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누구한테 비밀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꿈에서 기억이 조작되는 거는. 왜냐면은 모든 것은 꿈에서의 정보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꿈에서의 정보 단위는 뭐냐?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 정보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을 딱 받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모든 걸 연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서는 나한테 어떤 이제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만 딱 전달했는데 그걸 딱 전달받는 순간 갑자기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막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조작된 채로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느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체험을 해보면서 아셔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느낌입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스토리 같잖아요. 근데 꿈에서는 딱 한순간의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회상을 하면서 책만 생겨나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서부 영화 속의 주인공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럼 나는 느낌만 받은 거예요. 아직 나의 디테일한 컨셉, 기억 이런 게 없어요. 그치만 이제 나는 서부 영화의 한 주인공이니까 꿈에서. 그러고 있다가 내 과거를 딱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상 장면으로 가겠죠. 회상.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럼 그때의 나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과거를 회상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과거 상상. 근데 꿈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의식이 약간 비활성화됐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꿈의 특징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하면은 작은 소소한 것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뭐 예를 들어 꿈에서는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이 그 꿈의 세계에 몰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특징도 있고 뭐 내가 상상하지 않은 채로 뭔가를 요구하면 꿈이 깨지거나 뭔가 오류가 난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각모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문을 열면 저 바깥에 푸른 초원이 있다 막 이 정도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면 앞에 뭐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확 열어버리면 꿈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상을 은근히 유도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도 있고
그리고 꿈에서 뭐, 신을 만난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신을 만나면은 이제 신이 나타납니다, 꿈에. 근데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요구해서 나타난 신의 형상인 거예요. 잠재 시간 때 신 그려줘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점주 씨의 색연필로 열심히 어린아이 같으니까 신을 그려갖고 나한테 보여주겠죠.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런 특징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고 앞으로 이 꿈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이게 그대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 됐든 명상이 됐든 여러 가지 그 트랜스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별별 체험을 다 하게 될 거거든요.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잘 붙잡고 계속 수행을 하려면 잠재의식의 특징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지몽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꿈의 특징들을 알려드렸고, 저번 시간에도 꿈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예지몽을 꿀 때 언제, 어디서 이제 그 예지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예지몽은 왜 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